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년 12달 내 인생을 사랑하는 12가지 방법. 무조건 행복할 것. 지은이는 그레첸 누빈, 옮긴이는 전행선, 발행은 21세기 북스입니다. 뉴욕에 잘나가는 변호사로 일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던 저자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고 법조계를 과감히 떠납니다.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이 절대 변화될 수 없으리라 생각한 저자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기 위해 1년을 바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사소해 보일지라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목표 12가지를 정해 매달 하나씩 공략했습니다. 이 책은 그 1년간의 경험담을 고스란히 담은 책으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행복의 기술을 아낌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월의 주제는 활력, 잡동사니부터 과감히 정리하라. 2월은 결혼,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3월은 일, 생산성이 올라가는 환경을 만들어라. 4월은 육아, 5월은 여가, 6월은 인간관계, 7월 돈 등 매월 주제에 맞게 여러 가지 작은 목표를 1년 동안 실천해 나갑니다. 1년간 행복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저자의 교훈은 행복이란 특정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독자들이 자신만의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은 이 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나에 대한 가장 큰 질책이자 사랑이며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배려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의 행복 12계명 1. 나다워지기 2. 연연하지 않기 3. 느낀 대로 행동하기 4. 미루지 말고 실행에 옮기기 5. 겸손하고 공평해지기 6. 과정을 즐기기 7. 소비하기 8.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기 9. 가벼워지기 10.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기 11. 계산하지 않기 12. 열심히 사랑하기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나는 대학 다닐 때 읽었던 프랑스 시인 피에르 르베르디의 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 세상에 사랑이란 없다. 사랑의 증거만이 있을 뿐이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있든 간에 다른 사람은 오직 내 행동만을 볼 수 있을 뿐 아닌가. 지금껏 실행해온 결심 목록을 되돌아보니 버리고 정리정돈하기 같은 몇몇 목록에는 매우 활기차 보이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몇몇 결심 목록에는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찍자기 결심은 칭찬이나 감사의 말 기대하지 않기보다 훨씬 잘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다행히 사랑의 증거 보여주기는
즐거운 습관으로 쉽게 자리 잡을 것 같았다. 사랑을 보여주는 몇 가지 방법은 실행하기가 쉬웠다. 이유는 간단했다. 사람은 자주 애정을 드러내는 가족 구성원에게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47%나 더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지만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였고 이메일의 마지막에도 ILY, I love you 같은 약자를 넣어 보냈다. 또한 좀 더 자주 남편을 껴안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안아주려 노력했다. 포옹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친밀감을 강화시키며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하루에 5번씩 되도록 많은 사람을 안아주도록 노력하라는 과제를 주었더니 실험 대상자들의 행복지수가 한 달 전보다 훨씬 증가했다고 한다. 하루는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 있는 남편의 회사 옆을 지나가다가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자기 지금 책상에 있어? 응, 왜? 세인트 바르톨류무 성당 계단 좀 내려다 볼래? 성당은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 바로 건너편에 있었다. 내가 손 흔드는 거 보여? 그래, 볼게. 와, 거기 있구나. 나도 손 흔드는 거 보이지? 어린애 같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손 흔들기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행복한 느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관계를 밀착시키는데 놀랄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정말 큰 몸짓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파티를 알고 있었다. 깜짝 파티는 당연히 반기지 않으실 테고 집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하는 파티를 훨씬 더 좋아하실 것이 분명했다. 흥청망청 즐기는 것보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분이었다. 그러니 선물도 상점에서 사온 것보다는 집에서 만든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실 테고 음식도 값비싼 레스토랑보다는 집에서 만든 것을 더 좋아하실 터였다. 운 좋게도 시동생 필과 동생 노래는 파티 음식 공급 회사를 운영하는 솜씨 좋은 요리사였으니 집에서 만들더라도 그 어떤 레스토랑 음식보다 훌륭할 것이 분명했다. 마치 꿈꾸는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 전개됐다.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감독관이었다. 나는 시아버지의 사무실로 전화를 드렸다. 아버님, 어머님 생신 파티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부족한 거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진짜 특별하게 준비해야만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글쎄다, 내 생각에는 아버님이 천천히 말문을 여셨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들어보시면 아마 재미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 그래? 안도의 기운이 역력히 느껴졌다. 무슨 생각인데? 아버님은 즉시 내 계획을 허락하셨다. 원래 온갖 귀찮은 집안일과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능숙하셨지만 이런 종류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다행히 가족 모두가 내 계획에 행복하게 참여해 주었다. 다들 어머니가 근사한 생신을 맞이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파티를 위한 계획 짜기에는 서툴렀던 것이다.
머릿속에 떠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파티가 있기 며칠 전에 제이미, 시아버지, 빌, 그리고 노렌에게 이메일을 돌렸고 다행히 모두의 두터운 신뢰 덕분에 비난 섞인 반응을 보이는 답장은 도착하지 않았다. 모두 안녕하시죠? 어머님 생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산처럼 쌓인 선물이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시죠? 하나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아버님, 엘리자와 제가 아버님께서 드릴 선물을 포장했으니 샴페인 가져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이미, 당신과 내가 함께 드리기로 한 선물 준비했죠? 도련님과 동서, 저녁으로 무슨 음식 할 거예요? 혹시 내 도움 필요한 거 없어요? 몇 시에 오실 건가요? 와인은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화이트, 레드, 메뉴 카드 만들기로 한 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난 방금 자다 일어나서 왔어요. 같은 의상을 입고 오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며 엄청난 비난에 휩싸일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아무 간섭하지 않겠어요. 단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감각과 배려하는 마음이 그날 밤을 한층 멋지게 만들어줄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키스와 사랑을 전하며. 파티를 위해 나는 많은 준비를 했다. 딸아이를 데리고 우리의 이름은 진흙입니다 라는 도자기 가게를 찾아갔고 거기서 엘리자는 파티에서 쓸 접시에 할머니의 열정을 반영하는 연극을 주제로 한 예쁜 장식을 만들어 붙였다. 케이크 사이트를 1시간이나 뒤져 세상에서 가장 예쁜 케이크도 골라냈다. 엘리자가 할머니의 애창곡 모음을 노래하고 엘리너가 뒤뚱거리며 춤을 추는 귀여운 모습을 남편과 함께 녹화하기로 했다. 생신 파티가 열리는 날 밤, 모두가 모이기로 한 6시 30분이 되기 직전 나는 긴장 속에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친정엄마는 누군가를 즐겁게 만드는 일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런 엄마에게서 나는 흔히 안주인 신경과민이라는 파티 직전 조급증을 물려받았다. 경엄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그럴 때 내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지 않으면 느닷없이 청소기를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6시 29분에 나타난 남편은 군복 바지와 남방 차림에 신발도 신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잘 가다듬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 옷 말이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입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잠시 가만히 있더니 곧 대답했다. 알았어. 좀 점잖은 바지로 갈아입고 올게. 그러더니 위층으로 올라가 바지와 셔츠를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내려왔다. 그날 저녁은 정확히 내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었다. 어른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식탁에 둘러앉기 전 손녀딸들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음식이기도 했다. 케이크도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꺼내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후 한 조각씩 맛볼 수 있게 했다. 그러고 나서 엘리자와 엘리너는 잠자리에 들었고 어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역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인도 요리를 먹었다. 정말 멋진 밤이었다.
모두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어. 선물, 음식, 케이크, 무엇 하나 근사하지 않은 게 없더구나. 어머니가 진심으로 파티를 즐기셨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가족 모두가 자신도 그 즐거움에 한몫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물론 그날 밤을 가장 즐긴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날의 파티는 내 12계명 중 세 번째인 느낀 대로 행동하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처음에 나는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쩌면 힘들고 짜증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상은 애정어린 과정을 통해 가족 모두를 향한 내 사랑,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몇 배는 더 키워주었다. 파티가 열리기 전 나는 가끔 남편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내 노력에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참 잘했어요 도장을 원했다.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우와 정말 대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처럼 창의적이고 사려 깊은 계획에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이젠 집착도 버려야 할 것 같다. 무엇을 하든 나 자신을 위해 하자. 남편은 나를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선물 포장을 뜯고 있을 때 그는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당신 거야. 내 거? 나는 놀랐지만 기쁘기도 했다. 내가 왜 선물을 받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대답을 알았다. 상자 안에는 광택을 낸 나무 구슬로 만든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정말 예쁘다. 나는 목걸이를 걸어보았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무 쓸모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남편이 옳았다.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사랑에 빠져서 생기는 엄청난 기쁨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는 황홀한 느낌이다. 나는 처음으로 법대 룸메이트에게 남편이 내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다. 나 저 사람 학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 솔직히 나는 남편이 복도나 식당을 걸어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의 눈이 남편에게로 향하지 않으리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들은 상대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남편은 내 운명이다. 내 영혼의 동반자이면서 내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나는 그의 존재를 무시한다. 주의를 끌려는 배우자의 노력에 상대가 빨리 반응하면 할수록 그 결혼의 결속력이 강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얻기가 빨리 반응하기보다 훨씬 쉽다. 나는 남편이 농담이나 대화를 시작하려는 조짐을 보이면 일부러 읽고 있는 책에 더욱 눈을 고정시키고 입으로는 하는 소리를 내곤 한다. 이상하게도 결혼은 심도 있는 대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결혼한 커플은 상대 배우자가 바비큐 파티에 가서 낯선 사람을 상대로 놀랄 만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도 같은 하루 일과 속에서 성찰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남편의 감정을 덜 배려하는 나쁜 결혼 습관에 길들어 있었다.
사랑의 증거 보여주기 결심의 일환으로 나는 남편에게 작은 배려와 예의를 보여주기로 작정했다. 어느 날 밤 친구 몇 명이 놀러 왔을 때 각자의 음료를 주문받은 후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요, 뭐 마실래요? 여느 날의 나라면 그저 손님들만 신경 썼을 것이 분명했기에 남편은 다소 놀란 듯했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다. 그의 여행용 세면용품이 다 된 것 같기에 새 것을 구입해서 다른 여행용품과 함께 넣어두고는 새로 나온 스포츠 잡지도 한 권 구입해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배우자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은 두 사람만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 결혼 전문가들이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같이 하는 조언은 아이들 없이 두 사람만 따로 시간을 내어 밤 데이트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행복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고민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조언을 무시해야 하는가였다. 그리고 솔직히 밤 데이트에 별 매력을 못 느끼기도 했다. 남편과 나는 다양한 학교, 직장, 친구들 모임 덕분에 데이트를 자주 하는 편이라서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러 있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밤 데이트 항목을 목록에 추가한다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남편도 결코 그런 것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나를 놀라게 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둘만 나가서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으면 재밌겠다. 그렇지만 평소에 너무 자주 외출하니까 집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목적에 동의해 주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다. 몇몇 전문적인 조언을 제외시키고 나는 비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밤 독서 모임 중에 토론할 거리가 없어지자 나는 친구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무조건 잠자리에는 같이 들어야 돼. 무엇이 됐든 간에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거든. 잠을 더 잘 수 있다든가 섹스를 한다든가 또는 대화를 할 수도 있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 유대감이 강한 부부의 비밀은 매일 적어도 3가지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거래. 우리 부부는 싸울 때도 한 번에 1가지 이상은 절대 비난하지 않아. 우리 조부모님은 결혼한 지 72년이나 되셨어. 그분들 말로는 골프나 테니스처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1가지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 1가지씩은 있어야 한대. 집에 돌아가서 나는 남편에게 그런 제안들을 알려줬다. 다음날 남편은 주사위 놀이 세트를 사가지고 들어왔다.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던 어느 날 나는 기왕이면 최고 수준의 증거를 보여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바로 한 주일 동안 베푸는 극도의 친절함이다. 그것은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극한의 스포츠처럼 내 일상적인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내 안에 새로운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차이점이라면 안락한 집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점이다. 일주일간 나는 남편에게 극도로 친절하게 굴었다. 비난도 하지 않고 말도 자르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부탁도 하기 전에 그의 신발을 수정가게에 맡기기까지 했다. 극도의 친절함은 가능한 한 수준 높은 행동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일생의 사랑인 남편을 두고 친구나 다른 가족에게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옳지 않았다. 부부가 평생 의견 일치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가능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일주일 이상 잔소리 안 하고 남편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또한 남편의 도움 덕에 내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2월 전체가 극도의 친절함의 실기시험장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주에 나는 친절함의 정도를 거의 극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릴 작정이었다. 극도의 친절함을 실행하기로 한 첫날 아침,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 일어나서 헬스클럽 갈 거야. 빨리 끝내고 올게. 괜찮지? 남편은 거의 강박적으로 체육관에 다니고 있었다. 짜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마지못해 대답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지금 바로 가. 그래야 얼른 오지. 애들한테 공원에 데려간다고 약속했잖아. 물론이지. 얼른 다녀올게.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잠시 돌려 생각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만약 남편이 운동을 하기 싫어한다면 혹은 운동이라면 아예 진저리를 치는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 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에게는 매력적이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남편이 있는 것이다. 그가 체육관에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정말 행운이다. 극도의 친절함을 실천하는 동안 나는 엘리자와 엘리너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다가 남편이 낮잠을 자려고 몰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냥 자게 내버려 두었다. 또한 욕실 선반 위에 널려 있던 빈 병과 튜브 등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남편이 다큐멘터리 DVD를 빌려왔을 때는 재미있겠다라고 말해줬다.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아무데나 던져두지도 않았다. 대놓고 인정하기 구차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상황 하나하나가 상당한 자제심을 요하는 것이었다. 극도의 친절함을 베풀기로 결심한 탓에 어느 날 밤에는 내가 아직 읽지도 않은 잡지를 남편이 내다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왜 그랬는지 꼬치꼬치 따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깨달았고 한바탕 소란을 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나는 성경의 이 구절을 늘 실천에 옮기려 노력했다. 사소한 분노나 짜증은 빨리 해소하려 애썼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쁜 기분을 분출해 버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한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노를 분출시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허튼 소리라고 한다. 화를 분출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건설적이라는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증명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으로 표출된 분노는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시킨다고 한다. 반면 화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흉한 흔적을 남길 일도 없을 뿐 아니라 나쁜 감정도 곧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극도의 친절한 베풀기 계획은 나로 하여금 우리 부부가 어느 정도까지 서로의 명령을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생각하게 했다. 사실 결혼한 사람들은 여러 귀찮은 일을 하게 하려고 상대방을 구슬리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또한 일상의 소소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돕는 능력이 행복한 결혼의 중요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내가 관리인에게 전화해
혹은 식기세척기에 그릇 꺼내놔라고 말하면 남편이 주저함 없이 내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물론 남편도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음식 좀 아무 데서나 먹지 마 또는 지하실 열쇠 찾아놔라고 하면 나는 잔말 않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쁘게 들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한 주간 베푸는 극도의 친절함이라는 복권에 자신이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그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극도로 베풀었던 친절함이 그에게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친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을 반증하기 때문이었다. 한 주간 베푼 극도의 친절함은 느낀 대로 행동하기라는 계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지 잘 증명해 주었다. 남편에게 최대의 친절을 베품으로써 나 역시 그를 향한 더 큰 애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가치 있는 실험이기는 했어도 그 주가 끝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강도 높은 친절을 언제까지 계속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혀까지 깨물며 참아야 했던 탓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 2월의 마지막 날 오후에 결심 목록을 채우고 있던 나는 그 목록이 내 행복 프로젝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 결심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매일 실천하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과정은 이미 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아직 3월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10살이 되던 해부터 수도 없이 많은 결심을 해왔다. 하지만 결심 목록을 적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것보다 훨씬 충실하게 그 결심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언젠가 경영대학에서 들은 인간은 측정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할 수 있다는 표현은 내 경우에 딱 들어맞았다. 2월의 마지막 날은 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오랫동안 나는 행복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마침내 놀라운 행복의 공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지하철에 앉아 독일의 경제학과 교수 프라이와 스타츠가 함께 쓴 경제와 행복을 말하다를 읽고 있었다. 그때 다음 문장에서 잠시 고개를 들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좋은 기분이나 나쁜 기분, 그리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개별적 사고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다음 이어진 문장에서는 행복과 불행, 과학용어로 바꿔 말하자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같은 정서의 양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별적인 영역이며 독자적으로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가 그 문장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고유한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뭉쳐지면서 마음속에 나만의 행복 공식이 솟아올랐다. 그때의 기분이란 마치 내 머리 위에 전구가 번쩍하고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나는 좋은 기분, 나쁜 기분, 그리고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심오한 말이었다. 어디서든 한 번쯤은 읽어봤음직한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걸러내고 그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마련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긍정적 감정을 좀 더 많이 배출함으로써 내 인생 속의 기쁨, 즐거움, 열정, 감사, 친근함, 그리고 우정의 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나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모두 제거해 죄책감, 후회, 부끄러움, 분노, 시기심, 지루함, 짜증 등의 감정으로 고통받는 일을 줄여야만 했다. 이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 이렇듯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나쁜 기분을 떨쳐내는 것과 더불어 나는 올바른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했다.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이란 매우 복잡한 개념이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영위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예를 들어 나는 변호사로서 훌륭한 경력을 쌓아왔지만 늘 직업에 대해 불편한 느낌을 안고 있었다. 즉,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다. 반면 글 쓰는 일에 관해 말하자면 현재 작가로서의 내 직업은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천일 뿐 아니라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직업을 영위하면서 나는 올바른 기분을 느낀다. 올바른 기분은 직업, 장소, 결혼관계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얻을 수 있는 느낌이다. 그것은 또한 미덕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맡은 바 의무를 다하고 스스로의 기대에 부응해 살아가는 미덕.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높은 직업적 위상이나 결혼 규범 같은 목표를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내 찾고 있던 행복 공식을 발견했다는 황홀감은 서서히 사라졌고 나는 그것이 아직 무언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빠져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하고 그것을 향해 자신을 확장시키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설명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한 예로 인간은 현재보다 미래가 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행복에는 기대감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나의 공식은 이러한 관찰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뭔가 빠져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것이 노력일까? 아니면 성취감, 목적, 희망, 이 모든 단어 중 어떤 것도 적당하지 않았다. 그때 예이치의 말이 생각났다. 행복은 미덕도 기쁨도 이도저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성장이다. 우리는 성장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현대 연구자들도 같은 주장을 한다. 행복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도달하려 애쓰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성장,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당연하다. 성장이었다. 마라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우표를 수집할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성장이라는 말로만 설명 가능했다. 또한 아이들이 말을 깨우치도록 도울 때나 줄리아 차일드의 요리책에 적힌 모든 조리법을 하나씩 해볼 때도 우리는 성장을 통한 행복을 느낀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테니스를 무척 잘 그리고 자주 치셨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골프를 치기 시작하더니 테니스는 완전히 접어버리셨다.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테니스 실력은 갈수록 형편없어지는데 골프 실력은 점점 좋아지거든. 인간은 적응력이 매우 강하기에 환경이 향상되든 악화되든 간에 새로운 삶의 환경에 재빨리 자신을 맞춰간다. 그리고 그것이 보통의 환경이라고 간주해버린다. 이러한 성향은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 상황에서는 안락함이나 특권에 무감각해지는 단점이 있다. 흔히들 쾌락의 쳇바퀴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기분 좋게 느끼는 거, 예를 들어 새 차나 새 직구 또는 새로 산 에어컨 같은 것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좋은 기분을 인해 사라지게 한다. 그런데 성장의 분위기가 그것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한 예로 식당에 새로 들여놓은 식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원을 가꾸는 일은 새싹이 돋아날 때마다 신선한 기쁨으로 다가온다. 성장은 영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나는 물질적인 성장도 역시 기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나만의 행복 공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것에 첫 번째 찬란한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 중요성을 기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첫 번째라고 순서를 정해놓았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찬란한 진실을 적어도 하나는 더 얻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생겨났다. 첫 번째 찬란한 진실, 그것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좋은 기분, 나쁜 기분, 그리고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관해 성장의 관점에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나의 행복 12계명 1. 나다워지기 2. 연연하지 않기 3. 느낀 대로 행동하기 4. 미루지 말고 실행에 옮기기 5. 겸손하고 공평해지기 6. 과정을 즐기기 7. 소비하기 8.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기 9. 가벼워지기 10.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기 11. 계산하지 않기 12. 열심히 사랑하기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나는 대학 다닐 때 읽었던 프랑스 시인 피에르 르베르디의 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 세상에 사랑이란 없다. 사랑의 증거만이 있을 뿐이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있든 간에 다른 사람은 오직 내 행동만을 볼 수 있을 뿐 아닌가. 지금껏 실행해온 결심 목록을 되돌아보니 버리고 정리정돈하기 같은 몇몇 목록에는 매우 활기차 보이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몇몇 결심 목록에는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찍자기 결심은 칭찬이나 감사의 말 기대하지 않기보다 훨씬 잘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다행히 사랑의 증거 보여주기는 즐거운 습관으로 쉽게 자리 잡을 것 같았다. 사랑을 보여주는 몇 가지 방법은 실행하기가 쉬웠다. 이유는 간단했다. 사람은 자주 애정을 드러내는 가족 구성원에게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47%나 더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수치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지만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였고 이메일의 마지막에도 ILY, I love you 같은 약자를 넣어 보냈다. 또한 좀 더 자주 남편을 껴안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안아주려 노력했다. 포옹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친밀감을 강화시키며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하루에 5번씩 되도록 많은 사람을 안아주도록 노력하라는 과제를 주었더니 실험 대상자들의 행복 지수가 한 달 전보다 훨씬 증가했다고 한다. 하루는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 있는 남편의 회사 옆을 지나가다가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자기 지금 책상에 있어? 응, 왜? 세인트 바르톨류무 성당 계단 좀 내려다 볼래? 성당은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 바로 건너편에 있었다. 내가 손 흔드는 거 보여? 그래, 볼게. 와, 거기 있구나. 나도 손 흔드는 거 보이지? 어린애 같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손 흔들기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행복한 느낌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관계를 밀착시키는데 놀랄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정말 큰 몸짓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파티를 알고 있었다. 깜짝 파티는 당연히 반기지 않으실 테고 집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하는 파티를 훨씬 더 좋아하실 것이 분명했다. 흥청망청 즐기는 것보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분이었다. 그러니 선물도 상점에서 사온 것보다는 집에서 만든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실 테고 음식도 값비싼 레스토랑보다는 집에서 만든 것을 더 좋아하실 터였다. 운 좋게도 시동생 필과 동생 노래는 파티 음식 공급 회사를 운영하는 솜씨 좋은 요리사였으니 집에서 만들더라도 그 어떤 레스토랑 음식보다 훌륭할 것이 분명했다. 마치 꿈꾸는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 전개됐다.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감독관이었다. 나는 시아버지의 사무실로 전화를 드렸다. 아버님, 어머님 생신 파티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부족한 거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진짜 특별하게 준비해야만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글쎄다, 내 생각에는 아버님이 천천히 말문을 여셨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들어보시면 아마 재미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 그래? 안도의 기운이 역력히 느껴졌다. 무슨 생각인데? 아버님은 즉시 내 계획을 허락하셨다. 원래 온갖 귀찮은 집안일과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능숙하셨지만 이런 종류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다행히 가족 모두가 내 계획에 행복하게 참여해 주었다. 다들 어머니가 근사한 생신을 맞이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파티를 위한 계획 짜기에는 서툴렀던 것이다. 머릿속에 떠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나는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파티가 있기 며칠 전에 제이미, 시아버지, 빌, 그리고 노렌에게 이메일을 돌렸고 다행히 모두의 두터운 신뢰 덕분에 비난 섞인 반응을 보이는 답장은 도착하지 않았다. 모두 안녕하시죠? 어머님 생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산처럼 쌓인 선물이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시죠? 하나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아버님, 엘리자와 제가 아버님께서 드릴 선물을 포장했으니 샴페인 가져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이미, 당신과 내가 함께 드리기로 한 선물 준비했죠? 도련님과 동서,
저녁으로 무슨 음식 할 거예요? 혹시 내 도움 필요한 거 없어요? 몇 시에 오실 건가요? 와인은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화이트, 레드, 메뉴 카드 만들기로 한 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머님이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난 방금 자다 일어나서 왔어요 같은 의상을 입고 오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며 엄청난 비난에 휩싸일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아무 간섭하지 않겠어요. 단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감각과 배려하는 마음이 그날 밤을 한층 멋지게 만들어줄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키스와 사랑을 전하며. 파티를 위해 나는 많은 준비를 했다. 딸아이를 데리고 우리의 이름은 진흙입니다 라는 도자기 가게를 찾아갔고 거기서 엘리자는 파티에서 쓸 접시에 할머니의 열정을 반영하는 연극을 주제로 한 예쁜 장식을 만들어 붙였다. 케이크 사이트를 1시간이나 뒤져 세상에서 가장 예쁜 케이크도 골라냈다. 엘리자가 할머니의 애창곡 모음을 노래하고 엘리너가 뒤뚱거리며 춤을 추는 귀여운 모습을 남편과 함께 녹화하기로 했다. 생신 파티가 열리는 날 밤 모두가 모이기로 한 6시 30분이 되기 직전 나는 긴장 속에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친정엄마는 누군가를 즐겁게 만드는 일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런 엄마에게서 나는 흔히 안주인 신경과민이라는 파티 직전 조급증을 물려받았다. 경엄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그럴 때 내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지 않으면 느닷없이 청소기를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6시 29분에 나타난 남편은 군복 바지와 남방 차림에 신발도 신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잘 가다듬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 옷 말이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입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잠시 가만히 있더니 곧 대답했다. 알았어. 좀 점잖은 바지로 갈아입고 올게. 그러더니 위층으로 올라가 바지와 셔츠를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내려왔다. 그날 저녁은 정확히 내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었다. 어른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식탁에 둘러앉기 전 손녀딸들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음식이기도 했다. 케이크도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꺼내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후 한 조각씩 맛볼 수 있게 했다. 그러고 나서 엘리자와 엘리너는 잠자리에 들었고 어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역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인도 요리를 먹었다. 정말 멋진 밤이었다. 모두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어. 선물, 음식, 케이크, 무엇 하나 근사하지 않은 게 없더구나. 어머니가 진심으로 파티를 즐기셨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가족 모두가 자신도 그 즐거움에 한몫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물론 그날 밤을 가장 즐긴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날의 파티는 내 12계명 중 3번째인 느낀 대로 행동하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처음에 나는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쩌면 힘들고 짜증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상은 애정 어린 과정을 통해 가족 모두를 향한 내 사랑,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몇 배는 더 키워주었다. 파티가 열리기 전 나는 가끔 남편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내 노력에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참 잘했어요 도장을 원했다.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우와 정말 대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처럼 창의적이고 사려 깊은 계획에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이젠 집착도 버려야 할 것 같다. 무엇을 하든 나 자신을 위해 하자. 남편은 나를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선물 포장을 뜯고 있을 때 그는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당신 거야. 내 거? 나는 놀랐지만 기쁘기도 했다. 내가 왜 선물을 받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대답을 알았다. 상자 안에는 광택을 낸 나무 구슬로 만든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정말 예쁘다. 나는 목걸이를 걸어보았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무 쓸모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남편이 옳았다.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사랑에 빠져서 생기는 엄청난 기쁨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는 황홀한 느낌이다. 나는 처음으로 법대 룸메이트에게 남편이 내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다. 나 저 사람 학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 솔직히 나는 남편이 복도나 식당을 걸어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의 눈이 남편에게로 향하지 않으리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들은 상대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남편은 내 운명이다. 내 영혼의 동반자이면서 내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나는 그의 존재를 무시한다. 주의를 끌려는 배우자의 노력에 상대가 빨리 반응하면 할수록 그 결혼의 결속력이 강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쁜 습관을 얻기가 빨리 반응하기보다 훨씬 쉽다. 나는 남편이 농담이나 대화를 시작하려는 조짐을 보이면 일부러 읽고 있는 책에 더욱 눈을 고정시키고 입으로는 하는 소리를 내곤 한다. 이상하게도 결혼은 심도 있는 대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결혼한 커플은 상대 배우자가 바비큐 파티에 가서 낯선 사람을 상대로 놀랄 만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도 같은 하루 일과 속에서 성찰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남편의 감정을 덜 배려하는 나쁜 결혼 습관에 길들어 있었다. 사랑의 증거 보여주기 결심의 일환으로 나는 남편에게 작은 배려와 예의를 보여주기로 작정했다. 어느 날 밤 친구 몇 명이 놀러 왔을 때 각자의 음료를 주문받은 후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요, 뭐 마실래요? 여느 날의 나라면 그저 손님들만 신경 썼을 것이 분명했기에 남편은 다소 놀란 듯했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다. 그의 여행용 세면용품이 다 된 것 같기에 새 것을 구입해서 다른 여행용품과 함께 넣어두고는 새로 나온 스포츠 잡지도 한 권 구입해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배우자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은
두 사람만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 결혼 전문가들이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같이 하는 조언은 아이들 없이 두 사람만 따로 시간을 내어 밤 데이트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행복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고민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조언을 무시해야 하는가였다. 그리고 솔직히 밤 데이트에 별 매력을 못 느끼기도 했다. 남편과 나는 다양한 학교, 직장, 친구들 모임 덕분에 데이트를 자주 하는 편이라서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러 있으려 노력했다. 그래서 밤 데이트 항목을 목록에 추가한다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남편도 결코 그런 것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나를 놀라게 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둘만 나가서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으면 재밌겠다. 그렇지만 평소에 너무 자주 외출하니까 집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목적에 동의해 주었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다. 몇몇 전문적인 조언을 제외시키고 나는 비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밤 독서 모임 중에 토론할 거리가 없어지자 나는 친구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무조건 잠자리에는 같이 들어야 돼. 무엇이 됐든 간에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거든. 잠을 더 잘 수 있다든가 섹스를 한다든가 또는 대화를 할 수도 있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 유대감이 강한 부부의 비밀은 매일 적어도 3가지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거래. 우리 부부는 싸울 때도 한 번에 1가지 이상은 절대 비난하지 않아. 우리 조부모님은 결혼한 지 72년이나 되셨어. 그분들 말로는 골프나 테니스처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1가지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 1가지씩은 있어야 한대. 집에 돌아가서 나는 남편에게 그런 제안들을 알려줬다. 다음날 남편은 주사위 놀이 세트를 사가지고 들어왔다.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던 어느 날 나는 기왕이면 최고 수준의 증거를 보여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바로 한 주일 동안 베푸는 극도의 친절함이다. 그것은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극한의 스포츠처럼 내 일상적인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내 안에 새로운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차이점이라면 안락한 집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점이다. 일주일간 나는 남편에게 극도로 친절하게 굴었다. 비난도 하지 않고 말도 자르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부탁도 하기 전에 그의 신발을 수정가게에 맡기기까지 했다. 극도의 친절함은 가능한 한 수준 높은 행동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일생의 사랑인 남편을 두고 친구나 다른 가족에게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옳지 않았다. 부부가 평생 의견 일치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가능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일주일 이상 잔소리 안 하고 남편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또한 남편의 도움 덕에 내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2월 전체가 극도의 친절함의 실기시험장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주에 나는 친절함의 정도를 거의 극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릴 작정이었다. 극도의 친절함을 실행하기로 한 첫날 아침,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 일어나서 헬스클럽 갈 거야. 빨리 끝내고 올게.
괜찮지? 남편은 거의 강박적으로 체육관에 다니고 있었다. 짜증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마지못해 대답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지금 바로 가. 그래 얼른 오지. 애들한테 공원에 데려간다고 약속했잖아. 물론이지. 얼른 다녀올게.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잠시 돌려 생각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만약 남편이 운동을 하기 싫어한다면 혹은 운동이라면 아예 진저리를 치는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 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에게는 매력적이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남편이 있는 것이다. 그가 체육관에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정말 행운이다. 극도의 친절함을 실천하는 동안 나는 엘리자와 엘리너에게 점심을 만들어주다가 남편이 낮잠을 자려고 몰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냥 자게 내버려 두었다. 또한 욕실 선반 위에 널려있던 빈 병과 튜브 등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남편이 다큐멘터리 DVD를 빌려왔을 때는 재미있겠다라고 말해줬다.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아무데나 던져두지도 않았다. 대놓고 인정하기 구차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상황 하나하나가 상당한 자제심을 요하는 것이었다. 극도의 친절함을 베풀기로 결심한 탓에 어느 날 밤에는 내가 아직 읽지도 않은 잡지를 남편이 내다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왜 그랬는지 꼬치꼬치 따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깨달았고 한바탕 소란을 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나는 성경의 이 구절을 늘 실천에 옮기려 노력했다. 사소한 분노나 짜증은 빨리 해소하려 애썼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쁜 기분을 분출해 버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한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노를 분출시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허튼 소리라고 한다. 화를 분출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건설적이라는 믿음이 옳은 것이라고 증명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으로 표출된 분노는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시킨다고 한다. 반면 화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흉한 흔적을 남길 일도 없을 뿐 아니라 나쁜 감정도 곧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극도의 친절한 베풀기 계획은 나로 하여금 우리 부부가 어느 정도까지 서로의 명령을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생각하게 했다. 사실 결혼한 사람들은 여러 귀찮은 일을 하게 하려고 상대방을 구슬리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또한 일상의 소소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돕는 능력이 행복한 결혼의 중요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내가 관리인에게 전화해 혹은 식기세척기에 그릇 꺼내놔 라고 말하면 남편이 주저함 없이 내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물론 남편도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음식 좀 아무 데서나 먹지 마 또는 지하실 열쇠 찾아놔 라고 하면 나는 잔말 않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쁘게 들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한 주간 베푸는 극도의 친절함이라는 복권에 자신이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그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극도로 베풀었던 친절함이 그에게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친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을 반증하기 때문이었다. 한 주간 베푼 극도의 친절함은 느낀 대로 행동하기라는 계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지 잘 증명해 주었다. 남편에게 최대의 친절을 베품으로써 나 역시 그를 향한 더 큰 애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비록 가치 있는 실험이기는 했어도 그 주가 끝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강도 높은 친절을 언제까지 계속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혀까지 깨물며 참아야 했던 탓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 2월의 마지막 날 오후에 결심 목록을 채우고 있던 나는 그 목록이 내 행복 프로젝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 결심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매일 실천하도록 스스로를 다잡는 과정은 이미 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아직 3월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10살이 되던 해부터 수도 없이 많은 결심을 해왔다. 하지만 결심 목록을 적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것보다 훨씬 충실하게 그 결심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언젠가 경영대학에서 들은 인간은 측정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할 수 있다는 표현은 내 경우에 딱 들어맞았다. 2월의 마지막 날은 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오랫동안 나는 행복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마침내 놀라운 행복의 공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지하철에 앉아 독일의 경제학과 교수 프라이와 스터츠가 함께 쓴 경제와 행복을 말하다를 읽고 있었다. 그때 다음 문장에서 잠시 고개를 들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좋은 기분이나 나쁜 기분, 그리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개별적 사고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다음 이어진 문장에서는 행복과 불행, 과학용어로 바꿔 말하자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같은 정서의 양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별적인 영역이며 독자적으로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가 그 문장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고유한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뭉쳐지면서 마음속에 나만의 행복 공식이 솟아올랐다. 그때의 기분이란 마치 내 머리 위에 전구가 번쩍하고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나는 좋은 기분, 나쁜 기분, 그리고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심오한 말이었다. 어디서든 한 번쯤은 읽어봤음직한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배운 모든 것을 걸러내고 그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마련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긍정적 감정을 좀 더 많이 배출함으로써 내 인생 속의 기쁨, 즐거움, 열정, 감사, 친근함, 그리고 우정의 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나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모두 제거해 죄책감, 후회, 부끄러움, 분노, 시기심, 지루함, 짜증 등의 감정으로 고통받는 일을 줄여야만 했다. 이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 이렇듯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나쁜 기분을 떨쳐내는 것과 더불어 나는 올바른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했다.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이란 매우 복잡한 개념이었다.
그것은 내가 당연히 영위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예를 들어 나는 변호사로서 훌륭한 경력을 쌓아왔지만 늘 직업에 대해 불편한 느낌을 안고 있었다. 즉,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다. 반면 글 쓰는 일에 관해 말하자면 현재 작가로서의 내 직업은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원천일 뿐 아니라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직업을 영위하면서 나는 올바른 기분을 느낀다. 올바른 기분은 직업, 장소, 결혼관계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얻을 수 있는 느낌이다. 그것은 또한 미덕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맡은 바 의무를 다하고 스스로의 기대에 부응해 살아가는 미덕.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높은 직업적 위상이나 결혼 규범 같은 목표를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내 찾고 있던 행복 공식을 발견했다는 황홀감은 서서히 사라졌고 나는 그것이 아직 무언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빠져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하고 그것을 향해 자신을 확장시키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설명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한 예로 인간은 현재보다 미래가 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행복에는 기대감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나의 공식은 이러한 관찰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뭔가 빠져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것이 노력일까? 아니면 성취감, 목적, 희망, 이 모든 단어 중 어떤 것도 적당하지 않았다. 그때 예이치의 말이 생각났다. 행복은 미덕도 기쁨도 이도저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성장이다. 우리는 성장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현대 연구자들도 같은 주장을 한다. 행복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도달하려 애쓰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성장,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당연하다, 성장이었다. 마라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우표를 수집할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성장이라는 말로만 설명 가능했다. 또한 아이들이 말을 깨우치도록 도울 때나 줄리아 차일드의 요리책에 적힌 모든 조리법을 하나씩 해볼 때도 우리는 성장을 통한 행복을 느낀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테니스를 무척 잘 그리고 자주 치셨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골프를 치기 시작하더니 테니스는 완전히 접어버리셨다.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테니스 실력은 갈수록 형편없어지는데 골프 실력은 점점 좋아지거든. 인간은 적응력이 매우 강하기에 환경이 향상되든 악화되든 간에 새로운 삶의 환경에 재빨리 자신을 맞춰간다. 그리고 그것이 보통의 환경이라고 간주해버린다. 이러한 성향은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 상황에서는 안락함이나 특권에 무감각해지는 단점이 있다. 흔히들 쾌락의 쳇바퀴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기분 좋게 느끼는 거, 예를 들어 새 차나 새 직급 또는 새로 산 에어컨 같은 것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좋은 기분을 인해 사라지게 한다. 그런데 성장의 분위기가 그것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한 예로 식당에 새로 들여놓은 식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원을 가꾸는 일은 새싹이 돋아날 때마다 신선한 기쁨으로 다가온다. 성장은 영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나는 물질적인 성장도 역시 기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나만의 행복 공식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것에 첫 번째 찬란한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 중요성을 기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첫 번째라고 순서를 정해놓았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찬란한 진실을 적어도 하나는 더 얻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생겨났다. 첫 번째 찬란한 진실, 그것은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좋은 기분, 나쁜 기분, 그리고 올바른 기분을 느끼는 것에 관해 성장의 관점에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무조건 행복할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